잘 들리실까요? 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병현입니다. 오늘 논문은 서울대 연구팀이 ACCB 2020에서 발표한 패치 레벨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 for anomaly detection and segmentation입니다. 이제 발표에 이미지 처리팀의 박동훈, 안종식, 홍은기, 허다운님께서 이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본 논문의 제목을 제가 크게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제가 나타난 텍스트에는 아래부터 이제 anomaly detection and segmentation, 서포트 벡터 디스크립션, 그리고 딥러닝, 그리고 패치 레벨이라는 단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딥러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본 논문에서 딥러닝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위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은 이제 뒤에서 편의상 SVDD로 불릴 예정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텍스트의 아래부터 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빨간 점선 아래 부분이 이제 선수 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차례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이제 패치 레벨로 딥 SVDD를 적용한 내용을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애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지난번에도 이제 고영권님께서도 리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노멀리 디텍션은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이제 비정상 데이터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치 탐지 문제로 이제 뭐 이렇게 한글로는 불리는데 이제 뭐 실생활 예제를 제가 간단하게 가져온 걸로 이제 가스가 새는 이제 부탄가스 검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탄가스 제조 공정에서 이제 부탄가스 통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 이제 레일을 지나가게 하는데 이때 이제 시각적으로 거품이 확인되게 되면 가스가 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작업자가 골라내게 됩니다. 이제 이와 유사한 과정들이 많은 공정들이나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도 이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는 이 애노멀리 디텍션 문제를 풀음을 통해서 자동화를 하는 게 이제 많은 연구들의 이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MBTech Anomaly Detection 데이터셋인데요. 여기서 MBTech은 이제 회사 이름이 되겠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이제 정상 데이터만 포함을 한다는 게 이 데이터셋의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오직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줄에 정상 데이터로만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테스트 태스크가 크게 2개로 나뉩니다.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으로. 디텍션은 여기 2번째 줄에 해당이 되고요. 단순히 이미지 내에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상이 발생한 부분을 픽셀 단위로 이제 분류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 논문 패치 SVDD가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선형 분류 모델, 머신러닝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2개의 데이터셋이 있고 이 데이터셋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제 하이퍼플레인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하이퍼플레인이 이 양쪽에 있는 데이터셋과의 거리, 이제 뭐 마진이라고 불리는데 이 마진이 가장 크게 되는 이 기울기, 즉 법선 벡터를 가지는 이제 값으로 이제 방향을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제 문제를 이제 선형 분류 문제로 이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서포트 벡터 데이터 디스크립션이라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뭐 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같은 이제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먼저 특징적인 걸로는 이제 데이터가 좀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분류를 하고, 데이터셋 사이에 이제 클래스 임밸런스, 즉 그 수치적 비대칭성이 심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매핑 펑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매핑 펑션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정상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의 분포를 이제 원의 분포를 가지게 변환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SVDD는 이 원형 분포를 가지게 되는 데이터셋의 중심점을 찾고 최외곽 데이터셋까지의 거리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 안쪽에 들어오면 정상이고 이 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비정상이 되는 이제 그런 식의 분류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SVDD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매핑 펑션, 즉 데이터의 분포를 이렇게 어떤 원형의 형태를 띠게 이렇게 바꾸는 이 과정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면은 이제 딥 SVDD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MNIST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 MNIST 데이터셋의 한 개의 숫자를 이제 정상 데이터셋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숫자들을 이제 비정상으로 분류를 해서 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였었고, 이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수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패치 SVDD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패치 SVDD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여기 학습 단계랑 이제 테스트 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학습 단계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분할해서 이제 처리하는 이제 패치 와이즈 딥 SVD, 그리고 일종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한 이제 포지션 클래시파이어 부분, 그리고 이제 하이라키컬 인코더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한 하이라키컬 인코딩 부분이 크게 학습 단계를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단계에서 사용된 방법론은 이 주어진 테스트 이미지에 애노멀리 맵을 만드는 애노멀리 맵 제너레이션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패치와이즈 딥 SVD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그냥 일반적인 딥 SVDD를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하나의, 그러니까 이미지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클래스를 하나의 분포로 이제 집합이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딥 SVDD의 어떤 그런 학습 과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패치 SVD는 어떻게 확정을 시켰냐면 어떤 랜덤한 크기의 패치를 하나 설정을 하고 이 근처에 있는 패치 하나를 더 들고 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패치 사이의 유사성은 이제 굉장히 좀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근처에 있는 패치끼리 어떤 한 군데의 어떤 원으로 집중이 되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 또 다른 데서 이제 추출이 된 패치는 또 다른 이제 그 레이턴트 벡터의 공간으로 이제 매핑이 되도록 학습을 하는 로스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부분인데요. 이제 포지션 클래시파이어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렇게 랜덤하게 패치를 취해오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학습을 하는 거는 이 그 추출된 패치의 이제 주변에 있는 8개의 근접한 패치들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가져오고, 근데 이 두 개의 이제 위치 관계만을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0, 1, 2, 3, 4, 5, 6, 7로 이렇게 8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0이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학습하는 그런 이제 정답 레이블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패치 SVDD의 그 인코더 부분을 이제 하이라키컬 인코더의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 이미지를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치를 한 번 더 이렇게 4단계로 분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큰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분할을 해서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각 얻어낸 4개의 다른 이제 특징 벡터를 다시 컨캐트네이트해서 그 다음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 통과시키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냥 그 작은 이미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앞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패치 SVDD 학습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 256 by 256으로 이제 리사이즈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고, 여기서 랜덤하게 이제 패치들을 설정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SVDD와 이제 유사하게 학습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패치와 그 근처에 있는 패치를 가져와서 얘네들을 이제 비슷한 그 특징 공간으로 이제 매핑시키게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떤 그
포지션 클래시파이어 부분은 패치가 하나가 선택이 되고 이 패치와 이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패치를 가져온 다음에 이 두 녀석의 그 위치 관계를 학습하는 이제 포지션 클래시파이어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로스가 구해지게 되면 이 로스들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곱해서 이제 그 최종적인 패치 SVDD의 로스를 구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학습에 대한 부분이었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바로 전 페이지에 hierarchical encoder 부분을 한 번만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이라키컬 인코더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인코더 자체를 크게 이제 딥 인코더랑 이제 하이라키컬 헤드로 이렇게 뭐 나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논문에서는 사실 이 헤드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제가 이제 코드를 보다 보니까 일종의 헤드 형식으로 이렇게 분리된 이제 두 개의 딥 뉴럴 넷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큰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딥 인코더로 들어오는데 이 딥 인코더로 들어올 때 아까 이 전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각각 통과가 되고 나서 이렇게 다시 통과가 된 4개의 이 특징 맵이죠. 그러니까 이제 CNN의 출력이죠. CNN의 출력을 다시 이런 모양으로 컨캐트네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키컬 헤드로 태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아닌 그런 작은 이미지들은 이 딥 인코더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하이라키컬 헤드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포지션 클래시파이어로 나갈 부분은 나가고 바로 이 SVDD 로스를 구하는 부분으로 나갈 부분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이미지와 작은 이미지의 구별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큰 이미지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패치를 이제 64 픽셀 64x 64 픽셀을 가지는 거를 이제 큰 패치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32x 32를 가지는 패치를 작은 패치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 데이터는 256x 256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64x 64가 큰 거고 32x 32가 작은 거면은 그 네. 트레이닝 프로시저에서는 그러면 이제 한 그림당 뭐 하나씩 샘플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할 때 네. 그 큰 것과 작은 것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큰 것과 작은 것의 비율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코드를 이해를 했을 때는 이미지를 하나를 가져오고 그 이미지에서 총 이렇게 4개의 다른 이렇게 랜덤한 패치를 이제 가져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배치 사이즈는 이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코드를 보면서 확실하게 해야겠지만 이 각각의 패치의 그 숫자 비율은 동일하게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질문인데 굳이 이거를 그러면은 그 큰 배치와 작은 배치를 따로따로 이렇게 학습시킨 이유가 혹시 논문에 설명이 되어 있나요? 논문에서 이제 뒤에서 좀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론적으로 무조건 좋다라는 거는 조금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못했지만 실험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실험적으로는 이제 큰 것만 사용할 때 작은 것만 사용할 때 이렇게 네, 에밸레이션 스터디가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테스팅 부분인데요. 테스팅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제한된 방법론으로 Generating Anomaly Maps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학습을 했던 Hierarchical Encoder랑 Position Classifier 둘 중에 Position Classifier는 버리고 Hierarchical Encoder 부분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여기 Normal Dataset이죠. 그러니까 Normal 이미지 전체를 다 이 하이라키컬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서 노멀 데이터셋의 피처 맵을 따로 저장을 해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돼야 될 테스트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그 테스트 이미지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32 혹은 이제 64 크기의 패치 단위로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하이라키컬 인코더에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 패치 하나가 하이라키컬 인코더를 타고 피처 맵을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피처 맵이 리턴된 이제 피처 맵 중에서 이제 노멀 데이터셋에 있는 피처 맵과 이제 가장 가까운 그 샘플을 이제 찾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제 nearest neighborhood 이제 방법이 사용이 되고 여기서 구하는 거리는 이제 L2 distance가 구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 사이즈의 패치 경우에는 이제 KD 트리를 사용을 하고 이제 64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NGT라는 이제 네이버후드 알고리즘을 써서 이 L2 디스턴스를 구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출된 이 패치의 피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노멀 피처의 거리를 이 맵에 누적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랑 64를 이제 둘 다 사용한 경우가 이제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경우에는 32 사이즈 패치로 구한 피처 맵이랑 64 사이즈로 구한 피처 맵을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최종적인 애너멀리 세그멘테이션 맵을 얻어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잘라내서 이제 이상 부분만 추리면 이제 픽셀 단위의 애너멀리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맥스 값을 취해서 이 맥스 값이 정해진 스레시홀드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미지 전체가 이상치다라고 판정하는 과정으로 전체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병입니다. 이제 병을 이제 위에서 본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깨져 나갔다라고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이 되고요. 또 다른 거를 뭐 하나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알약이 있죠. 이제 알약이 있는데 알약의 이 특정한 부분이 이렇게 깨져 나간 형태도 이렇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애너멀리 세그멘테이션의 그 샘플들을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소타를 이제 훨씬 능가했다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까지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결과에 대한 그 분석인데요. 이 부분 조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제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패치와이즈 딥 SVD를 적용한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적용한 부분, 그리고 하이라키컬 인코더를 이제 적용한 부분, 크게 세 개로 제가 나눠봤고요. 일단 패치 레벨로 이 이미지를 적용했을 때 이제 정확도 향상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수식이 일단 결론은 패치 단위로 나눠놓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적용을 하면은 사실 그 딥 인코더를 안 써도 굉장히 정확도가 잘 나오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패치 단위로 쪼개면서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수식상으로는 인코더 통과의 피처 맵이 서로 유사하다면 인코더 통과 전에 이미지들도 유사할 것이니 이런 식으로 간략한 좀 개념적인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이제 사용했을 때 꽤 높은 정확도가 나왔다는 것을 서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결과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한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TSNE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사용했는데 이제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기법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특징이라면 이렇게 전선 같이 굉장히 그 이미지 안에 어떤 베리에이션이 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중심점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제 가죽이나 천 같이 이미지 전체가 굉장히 균일한 그런 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지는 형태로 이렇게 그 데이터가 분포가 됐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의한 효과를 이제 사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까 그 이미지랑 이미지 주변에 있는 그 사이에 그 관계를 나타내는 그 부분을 학습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사용을 하면 확실히 최종적인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 맵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흩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블리베이션 스터디를 했을 때도 이제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둘 다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키컬 인코딩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그 하이라키컬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딥 뉴럴 모델을 사용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안 좋았고, 이제 하이라키컬 인코딩을 이제 64 패치만 가지고 했을 때, 그리고 32 패치만 가지고 했을 때 두 개의 경우가 이제 각각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그리게이티드 된 그 값이 제일 성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피처 맵의 그런 어떤 정확도, 피처 맵이 아니라 애노멀리 맵의 정확도도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내용도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체 이제 내용으로 이제 맞춰질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결과 부분에서 네. 아까 시작을 할 때 엠리스트 데이터에서 0을 노멀 데이터로 나머지를 어노멀 데이터로 한
거에 대한 분석은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논문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노멀리 딕션의 다른 논문에서는 사이퍼 10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쉽이나 아니면 비어크 같은 걸 이제 노멀로 데이터로 놓고 나머지를 어노멀로 데이터로 놓는 그런 실험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실험 데이터셋은 그런 엠니스트 데이터셋밖에 없는 건가요? 본 논문에서 사용한 엠니스트셋은 제가 조금 혼동을 드리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앞쪽에 설명드렸던 엠비텍 데이터셋 이 내용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사이퍼10 본 논문에서 이 데이터셋만 사용을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MVTech 데이터셋만 사용을 한 건가요? 네네. 그러면은 이미 엠니스트 같은 예시도 앞에 들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인 거죠?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애노멀리 영역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패치 단위로 분할을 하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냥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거는 좀 이렇게 피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좀 익스플레이너블하게 한 시도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제 기억에 요거랑 좀 비슷한 논문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논문에서는 제 기억에는 엠니스트랑 사이퍼10도 써가지고 혹시 성능이 얼마나 나올까 조금 궁금했었는데 논문에서 실험을 하지 이 MV텍 하나에서만 실험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시험을 안 한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티스니 결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다시. TSM 말씀이실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의 크기와 색깔이 뭘 의미하는지랑 네. 네, 그게 티스니 프로젝션을 했을 때 결과가 뭐를 의미하는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TSNE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알고리즘 자체를 아주 이렇게 깊게 파보진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고차원의 분포에 있는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저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다운 사이즈라는 표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이렇게 끌어내려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이 색깔이랑 크기는 그냥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파란색의 큰 점은 좌측 상단 꼭대기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색깔로만 이 전체 그리드를 전부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크기까지도 이제 좀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이 각각의 패치가 이제 추출이 될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인덱싱하는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크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빨간색으로 크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 얘네들을 여기서 추적하면 이쯤에 분포하는 그런 값들이 되겠죠. 여기 이미지에서 대응하는 애들은 이쪽 이렇게 주변 테두리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코더에 통과했을 때 이제 고차원에서 이제 실제로 이들 사이의 어떤 특징 맵의 거리가 굉장히 좁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보라 색깔 원이 뭉쳐서 지금 표현이 돼 있고 오른쪽 되게 막 섞여 있잖아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색깔이 유사한 색깔끼리 모여 있고 네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막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모여 있다는 거는 뭘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뭐 섞여 있다는 건 또 뭔가 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에 그 구리도 있고 피복도 있고 또 큰 피복까지 굉장히 그 이미지 내에서도 그런 어떤 베리에이션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이제 다양한 분포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제 가죽입니다. 이제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전체가 그냥 갈색 패턴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이들 사이에는 크게 어떤 베리에이션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차원의 벡터에서 서로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분포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